예, 안녕하십니까.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총장 신홍순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특성화고 화학바이오 전공자를 위한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화학바이오 산업의 개황과 화학바이오 분야의 직업 진로, 그 다음에 취업 준비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학바이오 산업의 개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 화학바이오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화학바이오 산업의 그 경제 규모,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화학바이오 산업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화학과 바이오 산업은 이렇게 엄청나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정유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합성수지나 합성고무, 합성원료, 기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걸 원료로 해서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부품들을 만들고, 고무 산업에서는 타이어와 같은 고무 제품들을 만들죠. 그리고 석유화학에서는 또 정밀하게 중요한 원료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밀화학은 뭐 의약품, 화장품, 염료, 안료, 도료, 농약, 접착제, 첨가제, 기타 특수 소재를 갖다가 생산하고 있죠. 또 농약을 생산해서 농업에 농약을 공급하는 것도 정밀화학 산업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을 생물 유래의 물질로 대체하는 산업인데, 요새 바이오 산업이 상당히 성장도 빠르고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각광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산업에는 합성 원료를 공급해서 합성 섬유가 여기서 생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이나 자동차, 전자산업 같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도 많은 제품, 소재와 그 다음에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화학 바이오 산업의 규모를 볼 것 같으면은, 화학 바이오 산업은, 화학 산업 먼저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건설, 농업, 섬유, 의료, 식품, 생활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핵심 소재 및 최종 제품을 공급하는 국가 핵심 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여기에는 정유, 석유화학, 정밀화학, 플라스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오 산업은 생물공학 기술 및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서 화학, 의약, 농업, 식품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필요한 유용한 물질과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죠. 화학 및 바이오 산업의 국민 경제상의 위치를 볼 것 같으면, 일단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이 이제 대부분이 화학 산업을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제 기업체 수는 한 2,900개 정도, 여기 이제 종사자 수는 한 13만 5천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학은 한 560개 기업이 있고, 종사자 수는 한 4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무 및 플라스틱은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데, 주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한 6,3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종사자 수는 한 2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산업 전체로는 10,000개가 채 못 되는 한 9,700개 정도, 그리고 종사자 수는 한 41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각광을 받는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가 한 1,2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수는 한 4만 7천 명 정도. 아직은 그렇게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은 종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리고 화학 및 바이오 산업의 종사자 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딱 보면은 석유학 정밀학이 한 14만 7천 명, 의학이 4만 1천 명, 고무 및 플라스틱이 한 23만 명, 바이오가 한 4만 7천 명 되고 있습니다. 그 산업별 임금 수준을 보면은, 석유 정제랑 석유화학 제품은 이게 월 평균 임금이 한 750만 원 정도, 꽤 높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제 반면에 이제 고무 및 플라스틱은 조금 낮아서 한 350만 원, 350만 원 정도 되고, 이거는 이제 전기 전자 컴퓨터가 한 580만 원 월 평균 임금이 자동차가 한 49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비교해 보면은 석유화학이나 석유정제 분야, 석유정제 분야는 정유회사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임금 수준이 꽤 높은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분야의 그 일자리 규모와 변동, 규모를 보면은, 일단은 화학 전체로는 아까, 뭐 조금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종업원 수 몇 명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화학 전체로 보면 한 52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고용보험 취득자를 이게 2019년 기준인데 2019년이 작년이죠. 작년 보면은 취득자가 한 15만 명, 그 다음에 상실자가 14만 명. 그러니까 회사를 떠나면은 상실하게 되고, 화학 분야의 그 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고용보험 취득자가 되죠. 그래서 이게, 요거 차이가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4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여기 신규 취득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졸업생들이 물론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대졸자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도 신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다 합해서 한 2만 가까운 한 19,000명 정도가 새로 취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특성화고 졸업하신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바이오 분야의 직업 진로를 살펴보면은, 먼저 화학바이오 분야에는 직업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그 다음에 화학바이오 분야의 취업 가능 분야가 어떤 건지,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국 표준직업분류상 화학 및 바이오 분야의 직업의 종류는 뭐 여러 개, 이제 생명과학연구원, 그 다음에 화학공학기술자 및 연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특성화고 졸업하신 분들은 생명과학 시험원, 여기 생물학, 의학,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기술적 직무를 수행하는 이런 생명과학 시험원에 이제 취업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공학 시험원, 이 부분도 이제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농약, 비료, 도료제품, 화장품, 비누제품 등의 기술자 및 연구원이 지휘감독하에 가공,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시험하는 업무들, 화학물질 분석 시험하는 걸 주로 하는 그런 거를 시험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 관련 제어장치 조작원, 이게 석유화학이나 정밀화학 회사 또는 뭐 천연가스 회사, 뭐 이런 회사에 이제 종사하는데, 그러니까 화합물이나 천연원료를 성분별로 분리하거나 정제하는 관련 장치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생산직 같은 데가 이제 주로 이제 제어장치 조작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뭐, 그러니까 화학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그런 분들을 조작원, 가공장치 조작원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기타 석유 및 화합물 가공장치 조작원, 뭐 이런 아무튼 기계 석유화학이나 정밀화학 분야의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분들을 다 기계 장치 조작원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화학 제품 생산기 조작원, 뭐 이것도 이제 내랑 비슷한 거고, 타이어 및 고무 제품 생산기 조작원,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그래서 특성화고 졸업하신 분들은 주로 이런 생산 기계를 갖다가 조작하고 장치를 설비를 관리하고 뭐 그런 업무들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바이오 분야의 취업 가능 분야는 뭐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특성화고를 졸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에만 취업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분에 이게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화공과 출신들이 뭐 한국전력공사도 갈 수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갈 수 있고, 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기업 같은 데도 취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도시개발공사, 지역 환경공단 등의 지방 공기업에도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험연구원이나 가서, 시험연구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시험하는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또 민간기업에는 석유화학기업, 정밀화학기업, 바이오기업, 플라스틱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데서 취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한 그 공무원들이 될 수가 있는 거는 이제 화공직 특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직 특채, 뭐 화학이나 화공 분야 전공자들이 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소방직, 구조, 화생방 뭐 지자체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와 전략을 살펴보겠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물론 그 여러분들이 우수한 그런 구직자고 또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수준의 대접을 받으면서 가려면은 자기 자신이 많은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취업 성공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취업 준비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가, 그들이 원하는 어떤 채용 기준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리고 전형 단계별 준비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및 채용 기준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한 대기업 인사 담당 이사님을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간추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서류 전형 시 입사 지원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냐 이제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학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자 있으면 더 환영한다. 그 다음에 뭐 외국어는 외국어는 필수 역량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도 요새 뭐 글로벌 국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서류 전형 시 입사 지원서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일단은 학점인데, 학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공 관련 분야의 수강 과목을 통해서 학업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 직무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고, 또 학창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냈느냐에 대한 그런 정보도 제공되기 때문에 학점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소지자는 전형시 우대하는 것이 보통인데, 특히 자격증 취득은 지원자가 자기 개발 및 학업에 얼마나 충실하고 인생에 대한 목표가 뚜렷한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학교에 재학 중에 자격증을 한두 개는 필수적으로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검사의 주요 항목 중, 이 주요 항목을 통해서, 기업이 인사부서에서 뭘 평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인적성 검사는, 여기 나와 있듯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직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IQ 테스트와 비슷한 검사라고 그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미래 직무 능력이, 예측력이 어느 정도는 있고, 직무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적성 검사는 기본적으로는 최소 요구사항이 충족된 사람만 뽑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성실하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갖다 가급적 솎아낸다는 그런 차원의 검사를 하는 거지, 어떤 뭐,
직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는 것, 그건 우선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인적성 검사를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풀면 안 되고, 직관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기의 마음에도 없고, 또는 거짓으로 대답하다 보면은 나중에 앞에 질문과 뒤의 질문이 충돌을 하게 돼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접 전형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봤는데, 여기에는 서류, 전공 지식, 인적성 검사의 결과가 한 70%는 이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 한 20, 30%는 이제 면접 결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지원자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가, 지금까지 삶에 얼마나 충실히 살아왔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얼마나 더불어 잘 일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성장 가능한가를 종합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어떠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지원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지원자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전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사 중복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성격에 맞는 직무를 확인하고, 특정 기업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직무에 오랫동안 집중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무에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가장 높은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직자는 결국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에 맞는 평생 직업을 찾아서 준비하고 자기 직무 역량을 끝없이 개발하고 경력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외국계 회사,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특성화고를 졸업하고서 여기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회사도 가장 중요한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학점을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학점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창 시절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냈느냐. 성실성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의 학점은 직무의 전문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점은 성실성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를 이제 확인한다고 하는데, 같은 학점이거나 조금 적더라도 관련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에서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관련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경우, 자기소개서는 또 본인만의 스토리를 논리적연하게 작성을 해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다국적 기업의 그 인사 담당자가 말씀하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자세,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에 대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새 흔히들 강조하는 인성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인성과 조직 융화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신입의 경우와 이제 경력의 경우가 좀 다른데,
여러분들 특성화고 졸업자이시기 때문에 졸업자 내지는 졸업 예정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신입의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신입의 경우는 성과나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조직 적합성, 인성, 직무 능력 등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또 이제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업무 역량, 전공 관련 직무 능력 등에 대한 관해서도 이제 면접할 때 이제 질문을 하는 주요 항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능력은 해당 팀장이, 그러니까 실무팀장이죠. 실무팀장이 심층적으로 질문해서 지식의 이해 정도를 확인을 하고, 생산직인 경우 기본적으로 안전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취업 전략이나 뭐 취업 자기소개서를 같은 걸 쓸 줄 안다 하더라도 이런 어디에 내가 맞는 직무가 있는지 또는 기업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장 유명한 것이 워크넷, 여기 work.go.kr이죠. 워크넷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서 직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긴 뭐 예를 들어 뭐 연구 및 공학기술, 석유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제조장치 조작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석유화학회사나 정유회사 같은 데 취직하려면 이런 걸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종별 말고 키워드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키워드란에 화학, 바이오, 생산, 품질관리 등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채용 정보나 모집 요구한 것들이 쭉 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분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학이라고 쳤는데 2,834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한 이제 정부에서 직업훈련 포털인 hrd.go.kr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화학 환경장치 이게 직종 분류에 따라서 직종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화학 환경 설치 정비 생산직, 그다음에 석유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기타 석유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그러니까 그걸 클릭만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를테면 생산직 인원 모집, 플라스틱 압출 성형 분야, 학력 무관, 그다음에 뭐 고용 형태, 기간 경험 없는 신입 직원을 말하는 거죠. 근무 지역 어디고, 임금이 연봉 얼마고 이렇게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기업만 쭉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고용노동센터라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대전, 충북, 전남, 이런 식으로 지역별 고용노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직종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직종별로, 예를 들면 생명과학연구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종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력이나, 그 다음에 경력,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캔바이오넷이라는 화학과 바이오에 특화된 그런 취업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포털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제 캔바이오넷이라는 그런 포털 플랫폼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메인 메뉴를 보시면은
뭐 직무맵, 구인구직, 직업진로, 뭐 정보환경 커뮤니티 쭉 있는데 이 캠바이오넷의 특징은 뭐냐면은 직무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맵. 직무맵이라는 걸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화학과 바이오 분야에는 어떤 직무들이 존재하는가. 그 직무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동시장에서 채용 단위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싶다 했을 때 구직자는 그 직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어떤 회사들이 이런 직무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가. 또 기업은 우리 회사가 원하는 그 직종과 직무를 갖다 선택하고 들어가면은 그 직무를 클릭해서 채용 공고를 내면은 구직자들은 그 직무에 지원을 해서 그것이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무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화학 바이오 분야에 이제 직무들이 어떤 것이 이제 쭉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의약품 생산이라는 직종에는 이제 특성화고니까는 생산직이 주로 많이 이렇게 있으시겠죠. 생산 지원, 경피 흡수제 생산, 방고용제 생산, 액체 생산, 고용제 생산 뭐 이런 건데 이런 또 여기에 이제 화학이 아니라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그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어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이물질이라든가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GMP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이쪽 분야가 이제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분야고, 그 다음에 요새 각광을 받는 바이오 분야. 바이오 분야도 이제 생산 지원, 완제 및 포장, 분리정제, 배양 같은 거를 특성화고 졸업자분들이 많이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직무들입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직무들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시험 같은 것도 바이오 의약품 품질 관리 같은 데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이 쌓이고 하면 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여기 이제 3수준이 보통 특성화고나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이 주로 하는 그런 직무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말고 바이오 화학 제품이라고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배양과 균주 관리 같은데 특성화고나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이 여기서 이런 직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석유화학은 임금 수준이 뭐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탑 레벨에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특성화고 졸업하신 분들이 주로 뭐 3수준, 4수준의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현장 생산 지원, 유틸리티 운전, 현장 운전 같은 것들을 하시고, 또 품질 검사. 그러니까 특성화고 졸업하신 분들은 주로 생산이나 품질 검사 같은 분야에 종사를 하는 거죠, 대체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력이 쌓이시면은 뭐 여기 조종실 운전, 현장 공정관리, 생산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설비 유지 보수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정밀학 같은 경우에는 정밀학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화장품이나 계면활성제나 도료나 뭐 이런 제품들을 다 합해서 말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합성제조, 혼합제조, 그다음에 설비 일상 점검, 안전환경 보건위생 점검, 뭐 물류 운영 뭐 이런 것들을 또 품질 검사 같은 주로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여기 뭐 현장 운전에 관심 있다 그러면 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그게 현장 운전이면 하지만 저게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여기 특성화고 졸업하신 분들은 사출 성형, 컴파운딩, 중공, 진공 성형, 코팅 압출 성형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품질 검사 같은 데 고무는 고무 제품 성형이나 고무 배합 뭐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취업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제 화학산업 인적개발위원회가 운영하는 캠바이오넷에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차 온라인 박람회,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는 사실은 1차 온라인 박람회를 했습니다. 화학바이오 분야. 그것은 올해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겠다는 따라서 지난 10월 중순경까지, 10월 초에서 중순경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2차로 좀 해달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개인들도 구직자들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2차 화학 바이오 분야의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10월 초부터 이제 중순까지 2차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해야겠죠. 개인 회원 가입을 해서 특성화고 졸업자분들은 개인 회원 가입을 하고, 기업들은 기업 회원 가입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구직자를 모집할 때 채용을 원할 때 여기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력서를 등록하기로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름과 뭐 간편한 개인 정보를 갖다가 기록하시고, 그 원하는 직종과 직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의약품 기초 품질 관리가 나왔듯이 의약품 품질 관리, 이건 업종. 이 업종은 이제 쭉 이렇게 석유학, 의약품, 화장품 이렇게 쭉 있죠. 의약품 품질 관리, 의약품 기초 품질 관리 뭐 이런 순으로 업종과 직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의약품 이렇게 쭉 하면은 이력서를 이제 개인 정보를 등록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등록한 캠바이오넷에 등록한 자료는 기업들이 그걸 보고서 그 직무를 원하는 기업들이 뭐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연락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먼저 사전에 조사해야 되겠죠. 그건 뭐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인재상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먼저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는 어떤 업종에 속하고, 이 회사는 뭐 언제 세워서 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비전과 미션,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 능력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조직과는 잘 어울리는지, 뭐 어학 능력이나 학력이라든가, 뭐 인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늘상 얘기하지만은 성실성, 정직성, 협동심 같은 걸 기업에서 가장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뭐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거를 원하는지 이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직무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그거는 이제 채용공고 홈페이지에서 직무기술서에서 보고 확인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무기술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직무기소서는 해당 직무의 정의라든가 범위라든가 뭐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단계별 이제 전략을 보면 맨 처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적성 검사, 면접 같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력서는 무엇을 작성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쓰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항목별로 묶어서 학력, 교육, 뭐 인턴 경험, 수상 경력, 인턴 경험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먼저 쓰고, 두 가식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것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이를테면 자기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하고 관련된 뭐 인턴을 했다든가 어떤 중요한 경험을 했다든가 하는 거는 밑줄을 치거나 볼드체로 해갖고 눈에 잘 띄게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의 그런 문제인데, 특히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불필요한 스펙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학위가 어떻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직무하고 직접 연관된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특히 직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인턴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기소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런 직무하고 얼마나 가깝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든가 인성이 어떻다든가 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어떻든가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이 이익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설득력 있게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소개서 주제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방금 전에 말했듯이 자신이 채용 분야의 직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전공이라든가 이수한 과목이라든가 성적, 인턴 경험 등 채용 직무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회사가 이건 조금 특성화고 졸업한 그 어린 학생분들이 하기에 조금 곤란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그건 좀 이를테면은 뭐 큰 유명한 기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뉴스나 신문 같은 데에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최근 이슈가 뭔지,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안하거나 예를 들어 생산 조직이 직면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건 더욱 좋겠죠. 물론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거는 회사가 제안하는 비전이나 목표, 사업 영역, 전략, 기업 문화 등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사전에 조사해서 그 면접에 응하면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는 이제 미래 직무 능력이나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고 또 성실성과 정직성을 평가하는 건데, 부정직하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지 않는데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면접은 면접위원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내용을 위주로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의 진위 여부나 능력, 그 다음에 직무 적합성, 인성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자기소개서에 써 있는 거는 철저하게 질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예상 질문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서 그걸 좀 숙지를 한다고 그럴까? 뭐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자기소개서 내용으로부터 예상 질문을 뽑고 회사가 직면한 문제점 등을 통해
어떤 상황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좀 준비해 두면은 좀 좋은 인상을 주겠죠. 자신의 미래의 꿈을 회사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도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 답변 요령은 무엇보다도 면접관이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단답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하는 것은 좀 별로 좋은 인상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기대하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자신이 또 충분히 파악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하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다음으로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와 근거를 대면 좋겠죠.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화학 바이오 분야의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미래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